안녕하세요. 별만창 기자들입니다. 마침내 올 시즌 챔피언이 가려졌습니다. 38라운드 결과 전북 현대가 초유의 5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펼쳐졌던 38라운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 기자가 다녀온 전북 제주전부터 보겠습니다. 전북은 우승할 자격이 충분한 팀이었다라는 남길 감독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전북은 최고의 경기력으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K리그 최초 5연패 그리고 최다인 9회 우승. 김상식 감독은 조광래 대구 대표, 그다음에 최용수 강원 감독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선수, 코치, 감독으로 우승을 경험한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경기 전부터 당연히 우승은 전북이라는 분위기가 경기장을 감쌌습니다. 느낌이. 예, 팬들을 봐도 좀 이거 어떻게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보다는 뭐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선수단도 몸을 푸는데 여유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경기 전에 이동국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얘들아 승리 요정 왔다.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 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모습 자체가 오랜 우승 경험으로 더해진 DNA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게 차근차근 발현됐고요. 전북이 이날 출전하지 못한 유재문의 공백을 이승기로 메웠습니다. 김상식 감독 경기 전에 이승기와 김보경 45분씩 기용할 생각이라고 밝혔고요. 김진수가 빠진 왼쪽은 최철순, 22세 카드로 일단 이성윤을 선발로 넣은 것이 눈에 띄었고요.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한 제주도 베스트 전력을 내세웠습니다. 항상 변화가 있는 오른쪽 측면 22세 김명순이 자리했습니다. 초반부터 전북의 페이스였습니다. 무조건 이기겠다는 전북 선수들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지지 않아도 되는 경기에서 흐름이나 템포를 늦출 경우 오히려 상대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전북 이런 걸 잘 아는 팀인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전북 공격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단연 구스타보가 있었습니다. KUM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날 구스타보 진짜 괴물 같았습니다. 구스타보가 전방에서 엄청나게 싸워주니까 제주 수비가 상당히 부담감을 느꼈고요. 가뜩이나 이제 제주가 구스타보 높이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에 또 몹싸움까지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 보였고요. 구스타보가 이날 보여준 두 번의 인상적인 볼 간수 장면입니다. 뒤에 영상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니까 제주 수비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 틈을 타서 구스타보가 이선 자원들이 나갈 공간에 멋지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계속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틈을 노린 선수가 바로 한교원이었습니다. 이날 오른쪽 날개로 선발 출전한 한교원은 부지런한 침투로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죠. 굉장히 미스가 많긴 했었는데 맞아요. 구스타보의 패스를 받아서 두 번의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무산시켰거든요. 기어코 선제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이날 승리 1등 공신이 됩니다. 이창근의 실수가 좀 아무래도 컸고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볼이었는데 물론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침투한 한교원의 집중력도 좋았습니다. 전북이 이날 플레이가 좋았던 게 이승기가 모처럼 제 몫을 했어요. 이승기가 부상 후 폼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날 헌신적인 움직임을 허리 싸움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했고요. 이승기 움직임이 좋으니까 당초 45분이 아니라 이를 훌쩍 넘은 78분을 소화했습니다. 전북이 이날 수비도 좋았는데 홍정호는 이날 MVP 라이벌이죠. 득점왕 주민규에게 단 한 개의 슈팅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력 보였고요. 제주가 안현범을 올리고 자와다, 이정문 등을 투입해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는데 전북의 경기력이 이날 워낙 좋았습니다. 전북은 후반 27분이었죠. 쿠니모트의 정말 대지를 가르는 환상의 스루 패스를 받아 송민규의 쐐기골까지 터지면서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즌 내내 부침이 있긴 했지만 마지막 경기를 보니까 왜 전북이 강팀인지 5연패를 할 수 있는 팀인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던 김상식 감독은 댄스로 그 울분을 정말 깜짝 놀랄 댄스로 낙지같이 울분을 풀어냈습니다. 스상파라고 지금 전북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울산이 아쉽게 눈물을 흘린 울산 대구전도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두 개 켜놓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반전까지는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18분이었죠. 서령우가 딱 선제골 넣고 오세훈이 곧바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제가 전주했잖아요. 기자석이 들썩들썩거렸어요. 야, 6골 남았어. 비록 VAR로 취소되긴 했지만 분위기를 탔다고 볼 수 있고, 반면 전북은 다분히 고전하는 게 보였어요. 전반 중후반 넘어가면서 제주의 주도권을 잠깐 내주기도 했고, 근데 울산은 이제 전반 끝나기 전에 오세훈이 어디 이거 또 한번 취소해야 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원두재 서령우로 이어지는 선제골도 좋았지만 서령우의 크로스와 오세훈의 제자리 헤더 역시 대단히 좋은 장면이었다. 저는 골도 골이지만 전광판을 보는 서령우 표정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 자신감의 참 미소. 잘생겼어. 그런 거죠.
와, 내가 봐도 내가 졸라 멋있어.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서령호 얘기를 좀 더 하면 이날 경기 단연 KOM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승이 걸린 최종전에서 2골에 모두 관여했고 슈팅수가 4개, 패스 성공률 89.9%, 키패스 2개, 무엇보다 볼 획득이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5개였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올 시즌 31경기 출전해서 2골 3도움, 출전수는 데뷔 시즌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거든요. 그러니까 울산이 3년 연속 준우승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도쿄올림픽까지 더해서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얘기로 돌아오면 후반전에는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주에서 속속 골 소식 들려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벤치에서 선수들한테 야 전북이 한 골 넣었어 이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그죠. 근데 관중석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새들하게 식었어요. 네, 제주가 만약에 선제골 넣었다면 이게 알게 모르게 들썩이는 분위기 있었을 텐데 선수들은 인지를 했을 것 같고 그렇게 후반전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이슈라면 뭐 경기 막바지에 이동준과 세징야가 이마를 맞대는 장면 정도였고요. 울산은 전체적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초반에 분위기 딱 띄었고 5월에 전북 포비아까지 극복하면서 올해는 다르나 싶었는데 맞아요. 중간중간에 너무 많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수협의 홈에서 대패하고 성남의 발목 잡히고 저게 컸어요. 예, 고비를 몇 번 못 넘은 게 2점 차로 나타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과 비교할 때는 경기력은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전년 대비 비교해봤더니 평균 승점, 평균 득점, 평균 실점 모두 다 줄었습니다. 사실은 결과는 많이 따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올해로 10번째 준우승이잖아요. 예, 올해 역시 뭐 전북이 넘사벽이어서 우리가 우승을 못했다 이거보다는 울산 스스로가 2% 부족했던 시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 대구는 같은 날 제주가 패하면서 창단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결과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고요.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면 더할 나위 없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즌 마지막 수원 더비는 수원 FC가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수원 더비 맞아 수원 FC가 웃었습니다.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좌절된 두 팀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긴 했지만 더비잖아요. 예, 양팀 모두 총력전을 펼쳤죠. 수원 FC 지난 경기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섰던 김건웅 대신에 정재용을 투입했고요. 나머지는 비슷한 라인업이 나섰습니다. 수원은 최성근 자리에 한석종이 들어갔고 역시 낼 수 있는 최상의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이전 수원 더비처럼 이날도 역시 허리에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제가 시즌 내내 말하지만 수원FC의 허리 플레이는 진짜 리그 최상급이거든요. 요새 데이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퀀스라는 개념 있잖아요. 볼 소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끝난 지점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시퀀스 항목에서 그러니까 공격까지 마무리하는 장면,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 이런 부분들이 수원FC가 압도적인 일입니다. 올 시즌. 그러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허리 지정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나가서 마무리하는 거. 이게 수원FC의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근데 유독 수원이라고 하면 이 플레이가 더 삽니다. 상성이 맞는 거예요. 네, 이날도 그랬는데 제주전에서 사실 좀 부진했었거든요. 이영재 무릴로가 이날 살면서 수원을 압도했습니다. 이영재는 군입대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결승골을 포함해서 수원 더비에서만 3골입니다. 예, 수원 더비의 사나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좋은 활약 펼치면서 김동인 감독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영재는 군입대가 좀 유력한 상황인데 이날 이영재의 사진 세레머니가 이 수원 서포터스 앞에서 펼쳐지면서 야, 도발한 게 아니야 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이영재도 경기 후 그런 게 아니라면 사과를 했고요. 실제로 좀 물어보니까 준비를 한 세레머니였는데 위치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영재의 플레이도 좋았지만 이날 KOM을 라스로 하겠습니다. 라스가 파이널 A에 와서 득점은 했지만 좋았을 때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김도윤 감독이 경기 전날 라스와 미팅을 해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전 같은 플레이라면 마지막 경기에서 뺄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본인이 잘할 수 있습니다. 꼭 투입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스는 그 자기의 말에 맞게 딱 부러진 활약 펼쳤는데요. 득점은 못했지만 후반 정재영의 쐐기골을 돕는 등 시종 좋은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라스 이날 팀 내 최다인 3개의 키패스와 11개의 공격 지역 패스를 성공시키는 등 에이스 공격수다운 면모를 과시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요. 수원 FC는 뭐 마지막 수원 더비까지 승리하면서 더비 뭐 3승 1 뭐 파이널 A 처음으로 갔죠. 여기에 5위까지 오르면서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수원은 이날 막판 득점을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경기력이었어요. 좋은 슈팅도 날렸지만 마무리가 안 됐고 물론 유현 선수의 선방도 많긴 했었지만 네. 어쨌든 결국 무득점으로 최종전을 마무리하면서 수원FC전은 수원 플레이어의 득점이 하나도 없었던 예, 그런 시즌이 됐고요. 그래도 수원 어쨌든 파이널 A에 갔고요. 젊은 선수들 특히 메탄소년단이라고 하는 메탄고 출신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보였다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자, 파이널 B 마지막 경기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포항에 2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하스왕이 됐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스왕 노래를 했는데 그걸 달성했습니다. 서울은 제가 프리뷰 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멤버 다 내보냈습니다. 포항도 주전급이 다 나오면서 사뭇 진지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첫 골은 전반 42분 포항 임상엽이 터뜨렸습니다. 전민강 헤더를 재차 헤더로 돌려놓는 영리함을 보여줬습니다. 11호 골입니다. K리그 1 기준으로 할 때는 개인 통산 단일 시즌 최다골 타이입니다. 단일 시즌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한 게 14년 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만의 일입니다. 부활이라는 표현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32분 오범석이 현역 마지막 출전 경기를 끝마치고 교체가 되면서 다소 좀 뭉클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맞아요. 안익수 감독도 와서 한마디 덕담을 좀 건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후반전 양상은 달랐습니다. 서울이 전반에도 뭐 찬스를 못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강성진의 정말 멋진 득점, 개인기에 의한 득점이 VAR로 취소되고 뭐 골대 때리고 이렇게 운이 안 따랐는데 후반에는 기가 막히게 안익수 체제에서 더블 에이스로 활약한 두 선수가 득점했는데요. 후반 29분이었죠. 팔로세비치가 약간 반페르시 같은 그런 감각적인 헤더로 동점골을 만들고 33분에는 조용욱이 골을 넣었습니다. 뭐 행운이 따른 그 굴절골이긴 했지만 그런 행운이 올해 유독 조용욱에게 많이 온다. 이거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로는 마지막 골로 결국은 2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세웠고요. 어쨌든 스택겜을. 그렇습니다. 조용욱은 시즌을 8골로 마쳤습니다. 서울은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에 11경기에서 6승 4무 1패, 경기당 승점 2점을 따내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켰고요. 12위였던 팀을 7위로 마무리하는 놀라운 마법을 선보였습니다. 재밌는 건 양팀 팬들은 뭐 아마 비교하는 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수원과 서울의 순위가 또 붙었습니다. 지난해 수원이 8위, 서울이 9위였는데 올해는 두 칸씩 올라서 수원이 6위, 서울이 7위입니다. 예. 포항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9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아챔 성적은 좋았지만 리그 성적은 좀 아쉬움을 남겼고요. 올해는 특히 홈 성적이 안 좋았어요. 홈 20경기에서 단 6승, 서울을 상대로는 두 번 모두 홈에서 패한 건 좀 뼈아플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강원이 성남을 2대1로 꺾으면서 최용수 감독이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잔류를 확정지은 성남보다는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강원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쵸? 강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6경기 무승 스름을 끊고 좋은 흐름을 탔다는 거, 그리고 최용수식 축구가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얻은 게 많은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 지난 서울전과 비교해 세 자리 바뀌었거든요. 임채민이 돌아오면서 수비의 중심을 잡았고요. 한국영과 정승용 대신 서민우 치페타노프가 허리진에 자리했습니다. 성남도 뭐 사실상 베스트 라인업을 내세우면서 유정혜미에 대한 의지를 보였죠. 지난 프리뷰에서 제가 그랬죠. 이날 경기 포인트는 공격 쪽에서 강원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였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전환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볼을 잡은 후 전방으로 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역습의 중심에 이날 KOM으로 선정한 신창무가 있습니다. 신창무 역습의 선봉은 물론 기점 역할도 해줬고요. 강원 공격의 중심으로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선제골 장면 보겠습니다. 이정엽이 볼을 잡자 신창무가 빠르게 뒷공간으로 달려갑니다. 이러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하고 신창무가 빠른 패스를 이정엽에게 연결하자 슈팅이 수비를 맞고 나오고 이를 김대현이 밀어넣으면서 첫 골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서민우가 찔러준 볼을 잡는 게 누구냐? 신창무입니다. 역습의 선봉에 서면서 공격의 속도를 올리고 빠르게 전환을 해주죠. 이후 중앙으로 다시 이동해서 다시 앞선 숫자를 늘려주고 피딩까지 해주면서 슈팅을 만들어내는 신창무 다시 여기서 또 중심이 되는 모습 보였고요. 이번에도 또 빈 공간을 빠르게 침투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고 이정엽의 슈팅까지 연결시킵니다. 신창무는 이렇게 전환의 과정에서 선봉에 서고 세밀하게는 측면 쪽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필요하면 기점 역할을 해주고 필요하면 또 슈팅까지 날리는 이렇게 공격의 위력을 더했고요. 사실 신창무가 올 시즌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보였거든요.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 보다 공격적인 역할을 받으면서 연스볼의 중심에 선 모습입니다.
강원은 이제 믿을 만한 공격수들이 부상, 뭐 사건 등으로 대거 좀 빠진 상황이잖아요. 움직임이 좋은 이정엽, 속도가 좋은 김대원, 여기에 기동력을 갖춘 신창무를 활용한 역습 축구를 택한 것을 보면서 연수가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승강 플레이오프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원은 후반 VAR 끝에 얻은 페널티킥을 김대원이 성공시키며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성남은 이른 시간 뮬리치를 넣었고요. 마상훈을 전방에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우면서 후반 분위기를 바꿨는데요. 후반 막판 뮬리치가 멋진 역습에 이은 강력한 왼발 슛으로 한 골을 만회하는데 만족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 광주는 마지막 K리그1 경기에서 인천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2군으로 출전한 인천을 상대로 이기지 못했다. 네, 광주, 엄원상 그리고 인천, 유동규가 한 골씩 넣어서 1대1로 비겼다. 이로써 광주는 승점 37점. 2017년과 2019년 시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안정적으로 잔류하고도 남을 승점으로 결국은 최하위에 머물면서 강등이 됐고요. 인천은 2015년 이후 최고 성적인 8위로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K리그판 제이미 바디라고 부르더라고요. 유동규가 27살의 나이로 K리그 데뷔골을 넣은 그런 최종전이었습니다.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광주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기 직후 기사 속보 처리를 했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광주 구단이 경기가 오후 3시 열렸잖아요. 네.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경기 열리기 1시간 전에. 네. 논의 주제는 감독 거취. 여기서 이제 계약 해지가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제가 입수해서 먼저 썼고 구단이 곧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를 본 김호영 감독은 대체 뭐 하는 짓이냐? 구단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만희 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사회 결정을 발표를 했고 계약이 끝나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 감독은 지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경기력에 대한 일단 자신감은 있습니다. 결과는 책임지더라도 다음 시즌 팀을 승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있고요. 그 팀에 있는 제자들 몇 명 울었다 그래요. 근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내년에도 팀을 이끌고 싶다는 생각. 계약 기간 1년 남았고요. 그런데 구단이 왜 이사회를 열었냐 하면 구단의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이미 최종전을 앞두고 대표가 감독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넌지시 얘기를 했고요. 좀 원만하게 가려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감독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사실상의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사회를 열었다는 것은 사실상의 경질 통보를 한 셈입니다. 김 감독이 지난해 12월에 광주와 2년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상에는 1년 치러보고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걸로 사실상 1+1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를 보고서 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과가 안 나온 만큼 구단은 이제 그만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는데 김호영 감독과 그 부분에서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김호영 감독은 계약서상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어떡하냐. 예의가 없어도 한참 없는 거 아니냐고 좀 대로를 했고요. 구단은 말로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방법밖에 쓸 수밖에 없었다. 경기력이 좋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팀이 경질시킨 감독을 안고 가나. 네. 그러니까 지난해 또 감독 선임이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선수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시즌 준비에 나서야 하는 만큼 김호영 감독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8일 내일 모레인데 대표와 감독이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벌써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네, 이전부터 광주가 선임하길 바랐던 모 감독과 전 광주 코치, 금호고 출신 지도자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38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리뷰를 끝으로 2021년 K리그1 프리뷰 앤 리뷰도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다 했어. 그러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봐주시느라고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은 시즌이었는데 저희가 끝까지 프리뷰에 리뷰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준 선수단, 프런트, 연맹 이런 K리그 모든 구성원들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만 기자 방금 얘기했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프리뷰 앤 리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원해주신 저희 팬 여러분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K리그 1 프리비안 리뷰는 내년 다시 찾아뵐 수 있겠죠? 뵈야죠. 네.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만차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